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의도 닥터스의 정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심해야 할 질환들이 바로 골다공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치아 역시 밀도가 낮게 되면 부식이 되고 깨지기가 쉽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골다공증은요, 치아 건강과도 큰 연관이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 치조골이 약해지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나 잦은 음주, 그리고 잘못된 양치질 등 사소한 습관들 때문에 그 치아의 밀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만약 치아가 이미 깨졌거나 빠졌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가까운 치과를 꼭 찾으셔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치아와 뼈 건강에 좋다는 마그네슘이나 칼슘, 비타민 D나 아연 같은 것도 잘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의도 닥터스 1시간 동안 알찬 건강 정보 준비했습니다. 이 구강 관리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 모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난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골밀도 이야기로 시작해 봤는데요. 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뼈가 약해지는 경우 이외에도 치조골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네, 먼저 치조골이 건강하려면 영양이 중요합니다. 앞서 뼈 감각에 중요한 영양소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니 해도 칼슘이 제일 1순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바로 뼈에 붙는 게 아니라 비타민 D에 의해 혈관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치조골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타민 D 이외에도 인슐린이 뼈를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인슐린이 부족한 1형 당뇨의 경우 치조골의 밀도가 저하되고 2형 당뇨는 치조골의 밀도는 정상이지만 골질이 저하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당뇨 말고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 만성 신장 질환과 같이 골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만성 질환이나 과도한 음주, 흡연, 그리고 스테로이드 약물의 과다 복용도 치조골을 약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이 균형 잡힌 식사와 또 적당한 운동, 그리고 음주와 흡연을 피하는 이 바른 생활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기부터 우리 청소년기까지 우리 아이들의 구강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김 원장님, 이제 여름방학 시즌이더라고요. 네, 지금쯤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하지만 또 부모님들은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그동안 학업 때문에 미뤄왔던 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랄지 아니면 뭐 치료랄지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을 많이 찾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사실 저는 요즘이 가장 바쁩니다. 네.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학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학기 중에 검진을 받았던 친구들도 충치든 교정이든 방학에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연령대가 이제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성장기에 이제 치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골고루 이제 잘 먹을 수도 있고 소화도 잘 되고 또 그래야지 또 컨디션도 좋아지고 뭐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장님? 네, 그렇죠. 그리고 치아는 말을 할 때 발음을 돕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문제가 있으면요, 발음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아주 예민한 사춘기라고 한다면 치아의 모양이나 배열 때문에 아이들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치아 건강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치과 선생님들이 이 3살 구강 건강이 100세까지 간다. 그럼요. 네, 그럼요.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구강 관리 언제 그리고 또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어째서인지 많은 분들이 어린 나이에는 별로 충치가 잘 안 생길 것이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어린 아이일수록 충치가 더 잘 생기고 생겼을 때 그 진행도 좀 빠른 편입니다. 충치란 충치균이 만들어낸 산에 의해서 치아가 녹는 것인데요. 아이들의 치아는 아무래도 미성숙 상태이기 때문에 산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충치도 더 잘 생기고 생겼을 때 더 잘 퍼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치아 건강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네. 사실 치아가 나는 것은 생후 6개월 정도부터이지만 그 이전부터 구강 건강 관리는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영아기 아기들의 구강 건강 관리는 보호자분들이 잘 몰라서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유 후에는 이가 아직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꺼즈나 혹은 구강 청결 티슈를 이용해서 입안 구석구석을 닦아주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가 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 닦기를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유치가 나기 네. 전부터 그리고 이 수유 후에도 구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몰랐는데 오늘 새롭게 또 알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치가 나온 후에도 수유를 계속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수유 중에 잠이 들거나 또 젖병을 오래 물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수유 중 잠이 들거나 우유벽을 오래 물고 있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서는 여러 개의 치아에 동시다발적으로 충치가 생기는 우유벽 우습증이라는 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아이들의 치아는요, 아무래도 크기도 작지만 그 겉껍질인 범랑질층이 매우 얇기 때문에 우유나 모유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으면 충치가 쉽게 생깁니다. 해서 네네. 유치가 나기 시작하면은 웬만하면 밤중 수유는 피해 주셔야 하고요. 수유를 하고 나시면 이를 꼭 닦아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부드러운 유아용 칫솔을 이용해 주시고 물로만 닦아 주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치아가 당분에 오래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사실 치아뿐만 아니라 이거 위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이제 어릴 때 습관이 또 평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이 습관을 길러줘야 될지 가르쳐야 될지 되게 부모님들 입장에서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나이가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걸 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구강 위생 교육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특히 영유아기 때부터 여러 가지 교구나 책, 인형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구강 건강 교육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생후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양치질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직접 양치질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애들이 치아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을 만큼 미세 운동 능력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가 별도로 직접 이를 닦아주셔야 하는데요. 네.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그리고 애가 밤에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칫솔로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주셔야 하고, 칫솔만으로는 부족하다 느껴지신다고 하면 유아용 치실을 같이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유아용 칫솔과 치실이 있었군요. 네네. 저는 사실 유아용 치약만 알고 있었는데 네. 유아용 치약은 거의 뭐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유아용 치약 같은 경우는 저도 가끔씩 제가 그 유아용 치약으로 이발을 닦는데 굉장히 달콤한 향이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성인용 치약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네, 일단 늦어도 유아식을 시작하면 치약을 쓰시는 게 좋은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입을 깨끗이 헹궈내는 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불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무불소 치약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네. 어느 정도 양치질에 익숙해지고 물로 입안을 깨끗하게 헹궈내는 게 가능해지면 그때부터는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해서 충치 예방에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호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실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치약보다 더 많은 양을 짜서 사용해주고 계시는 것 네. 같아요. 네. 3세 미만의 애들은요, 아주 쌀알 정도만큼이면 충분하고요. 그 이후에 영구치가 나기 전까지 6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콩알 정도 치약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정말 조금만 짜셔도 돼요. 저도 항상 그 쌀알만큼만 짜도 된다고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다 깜짝 놀라시거든요. 네. 이 정도 가지고도 되냐. 근데 오늘 정말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된다면
아이들에게 치약은 정말 조금만 짜도 된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도요, 충치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네. 우리 아이의 입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고민이 되실 때 사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검진에 구강 검진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6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구강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영유아 구강검진은 생후 18개월 이후에 1차가 시작되고요. 총 4회 진행되는데요. 사실상 실제로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것은 생후 6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영유아 구강검진과 별도로 치과검진을 더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네.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저한테 물으시길 어차피 곧 뺄 치아인데 꼭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유치가 아프면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치의 문제가 영구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꼭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네. 예, 영유아기 구강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생후 6개월부터는 이제 주기적으로 구강 검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국가 보험으로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영유아기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 3세가 넘어가면 또 이제 좀 상황이 바뀐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어른들이 먹는 음식도 대부분 이제 아이들도 먹기 시작하고 양치가 안 되면 이제 충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런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3세 이후부터는 치과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충치 예방 치료를 도모합니다. 네. 대표적인 충치 예방 방법으로는 불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불소는 치과에서 직접 치아 표면에 도포해드리기도 하고 불소 양치용액을 처방해드리기도 합니다. 치과에서 도포하는 불소 약재로는 크게 바니쉬 형태와 젤 형태가 있는데 네. 어떠한 형태를 치아 표면에 도포했든 이 불소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도록 바로 씻어내거나 바로 식사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불소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충치 예방 방법은 바로 치아 홈메우기입니다. 치아 표면을 보시게 되면 치아의 형태가 올록볼록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치아로 음식물을 보다 더 잘 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유독 치아 표면에 깊게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음식물이 박히기 쉽고 또 칫솔모가 거기까지 잘 닿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홈 부분에 음식물이 저류되면서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충치가 생기기 전에 미리 그 홈 부분을 메워드리는 그런 술식을 하는데요. 네. 이를 치아 홈 메우기 혹은 치면 열구 전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치면 열구 전색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아이들에게서 어른 큰 어금니 8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3세 이후에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충치 예방 말고도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바로 구강 습관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손가락 빨기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세가 지나면 이러한 손가락 빨기 습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 후에도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앞니가 돌출되거나 치아끼리 서로 맞지 않는 부종교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런 구강 악습관이 있다면 고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혹시 집에서 고쳐지지가 않는다 하면 치과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치과 하면 다 이렇게 뭐 비쌀 것 같다 이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의외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영구치의 그 큰 어금니에 대해서는 치아 홈메우기가 보험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6세가 넘었으면 또 이제 영구치가 맹출하기 시작하면서 또 상황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이럴 때는 또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좋을까요? 네, 6세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유치가 하나 둘 빠지면서 영구치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간혹 유치가 빠지고 시일이 지났는데도 영구치가 나지 않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영구치 결손이나 영구치 맹출 장애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혹시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6세 전후부터는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방사선 사진을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을 촬영해 봤을 때에 영구치 맹출 장애가 있다라고 보여지면 그를 방해하는 요인을 치료해 주어야 하는데요. 네. 대개의 경우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부족해서 다시 말하면 턱뼈의 크기가 작아서 치아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하지만 그 외에도 과잉치라던가 낭종, 치배 이상 등의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치과에서 정확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영구치 맹출 장애가 혹여라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6세부터는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갈이 할 때를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뭐 아이의 유치가 거의 충치투성이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요. 어차피 빠질 치아인데 굳이 치료를 해야 하나?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요? 네. 그런데 유치도 충치를 그대로 두게 되면 점점 심해지면서 깨지기도 하고요. 네. 유치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느끼는 통증은 말할 것도 없고 유치 뿌리에 생긴 그 염증이 밑에서 자라고 있는 영구치에 영향을 미쳐서 영구치의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혹은 영구치의 위치가 변하거나 영구치가 나올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해서 이 유치라고 해서 그대로 두시기보다는 얼마나 충치가 심한가 그리고 뿌리는 얼마나 남아있는가, 밑에 영구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보시고 그에 맞는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유치 충치도 꼭 치료를 받아야겠네요. 네, 그럼요. 유치 이제 빠질 치아니까 뭐 빨리 빼버리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영구치의 뭐 생성이라든지 성장에 문제를 주기도 하지만 유치가 빨리 빠졌을 때는 그 영구치 공간들이 맹출할 공간들이 줄어들면서 치아가 가지런하게 나지 못할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때문에 유치 관리도 꼭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영구치가 다 맹출하고 난 이후에 보통 이제 아이들이 가장 큰 관심이고 치과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소아청소년들의 치아 교정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이게 예전보다 훨씬 교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단순히 그 부모님들의 그냥 노파심 때문이거나 뭐 걱정 때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구강 구조에 문제가 감지됐다면 향후에 생길 이제 문제들을 우리가 미리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교정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 부정교합. 이 부정교합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그 대부분은 이제 저희는 잘 알지만 부정교합에 대한 이 정리가 잘 안 돼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부정교합을 쉽게 말씀드리면 위아래 치아가 서로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상태를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네. 흔히 눈으로 보았을 때에 치아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고 심한 덧니가 있다던가 음식물을 씹을 때에 잘 씹히지 않는 증상을 가장 많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주걱턱이라던가 혹은 무턱, 턱이 한쪽으로 틀어짐이 심하거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증상이 있을 때에도 아마 치료가 필요한 부정교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경미한 부정교합을 치료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활이나 성장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부정교합은 저절로 스스로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부정교합을 방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치아 배열이 고르지 않으면 아무래도 위생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기기가 쉽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음식물을 씹는 게 불편할 경우에는 소화를 담당하는 다른 장기들의 부담을 줘서 소화 장애라던가 성장 저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외적인 스트레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밖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교합의 경우 꼭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부정교합인 아이를 둔 엄마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왜 우리 아이가 부정교합이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좀 답을 주시죠. 네. 부정교합의 가장 큰 원인은 턱하고 치아의 성장 발육에 부조화가 있을 때 부정교합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윗턱과 아래턱이 잘 맞지 않게 자란다던가 혹은
턱의 크기하고 치아의 크기가 잘 맞지 않게 자라면 부종교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네. 앞서 요새 교정 치료를 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 우리 아이들의 턱뼈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 뼈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담고 있는 그릇이 작아지니까 치아가 배열될 공간도 부족해지고 더 부종교합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도 충치나 외상 때문에 치아를 빨리 뽑게 되면은 그 자리로 다른 주변 치아들이 이동하면서 치아 배열이 틀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네. 같은 이유로 유치를 너무 빨리 뽑았을 때에도 다른 치아들이 움직이면서 치아 배열이 틀어지거나 반대로는 유치를 뽑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밑에 있던 연구치가 제대로 못 나오거나 덧니로 나면서 부종교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 턱뼈가 작아지는 거는 음식의 영향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음식을 만드는, 조리하는 방법도 많이 발달했고요. 과거와 식습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치아의 개수도 줄어들고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식습관의 영향도 있었군요. 그리고 왜 우리가 토끼 이빨이라고 하잖아요. 유독 이 앞니가 돌출이 돼서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부정교합도 있는 것 같던데 이런 경우에는 꼭 교정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니가 너무 돌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입술이 잘 다물어지지 않고요. 네. 또 위아래 앞니가 서로 맞물리지 않게 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발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잘 물리지 않으니까 식사하실 때에 턱을 내밀어서 문다던가 혹은 어느 한쪽만 편하기 때문에 턱을 비틀어서 한쪽으로만 씹으시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턱의 근육이 비대칭이 되거나 혹은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이 발생하기도 하고 턱관절 장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부종교합을 치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부종교합의 치료가 발음장애 개선이나 턱관절 장애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치아뿐만 아니라 이제 주걱턱, 이제 무턱처럼 이제 골격적인 이제 부조화가 있는 경우들도 요즘은 또 이 소아 청소년 시기에 꼭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네, 윗턱과 아래턱이 자랄 때에 조화롭지 못해서 어느 한쪽이 더 자라거나 혹은 덜 자라면 주걱턱이나 무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주걱턱이나 무턱이 있을 때에 아직 성장기라고 한다면 성장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윗턱의 성장이 덜 일어나서 나타난 주걱턱의 경우에는 어릴 때 치료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치료 효과가 더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실제로는 어린 나이에는 이 교정기를 잘 착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적으로는 보통 연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6세 전후에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턱이 자라지 않아서 무턱을 보이는 경우에는요. 아래턱의 경우는 윗턱보다 성장이 조금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치료를 시작하기보다는 사춘기 성장기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종교합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치아끼리 물리는 게 아니고 치아가 잇몸 살을 누른다던가 혹은 외모와 관련해서 보호자나 환자가 사회 심리학적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기에 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정교합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 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 부정교합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자가 좀 수시로 체크해 줄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숨을 쉴 때에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자꾸 입을 벌린 채로 입으로만 숨을 쉰다던가 손가락 빨기라던가 손톱을 깨무는 등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보여지면은 이를 고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혹시 이런 습관을 만드는 다른 질병은 없는지도 살펴봐 주셔야 하는데요. 네. 특히 만성 비염이나 아데노이드 비대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코로 숨을 쉬기 어려워서 구호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호흡을 한 채로 그대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래턱은 후하방으로 회전되면서 앞에서 봤을 때의 장암모를 띠는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나 부종교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네. 그 예전에는 그 이제 치과 치료하면 이제 철기를 깔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하지만 요즘 장치들이 단순화되고 좀 많이 발전되면서 이제 성인 교정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심미적으로도 좀 보완이 된 장치들이 많은데 소아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치아 교정, 치과 교정이라고 하면 이런 교정기를 이용해서 치아 배열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을 떠올리시는데요. 소아 청소년기에는 성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턱뼈의 크기를 늘리는 수식도 가능합니다. 해서 보다 용이하게 비수술, 비발치 치료도 가능하고요. 네. 하지만 케이스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하거나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이 교정을 네. 언제 시작해야 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적절한 기준이 있을까요? 아이들의 교정 치료 시기는 다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성장 단계를 저희가 평가해야 하는데요. 아이들의 성장을 평가하는 방법은 치아의 성숙도를 보는 방법, 성적 성숙도를 보는 방법, 그리고 성장판 검사를 통해서 뼈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마다 적절한 시기를 찾으셔야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난 줄 몰랐어요. 맞아요. 예, 네.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강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강 위생 관리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칫솔질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치과에서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김난희 원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여의도 닥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성인의 구강 관리와 치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경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보철과 전문의이시던데 보철과는 정확히 어떤 치료들을 담당하는 과인가요? 네, 보철이란 인체 결손부를 보충해 준다는 뜻으로 치과 보철과는 흔히들 생각하시는 치과 치료인 인레이 치료, 그리고 크라운 치료부터 임플란트, 틀니 치료까지 구강 내에 발생한 결손부들을 회복시켜서 구강 기능의 저하 및 형태 이상 등을 치료하는 과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김경록 원장님과 함께 우리 100세까지 튼튼하게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죠.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또 최대한 오래 식사도 편하게 하시고 또 환하게 웃으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구나 가지고 싶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그쵸. 하지만 우리 치아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강에도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강은 누가 더 잘 관리하고 잘 치료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도 환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데요. 네. 20대 이후의 성인이라면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주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구강의 노화도 다른 기관의 노화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여러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의 노화는 26세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12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각종 신체 지표, 치아 상태, 그리고 면역력, 대사 활성화 등의 수치를 이용하여 노화의 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신체의 노화는 26세부터 시작되지만 네. 구강의 노화는 이보다 좀 더 빠른 시기에 시작이 됩니다. 오. 제가 노화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걱정부터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세보다 더 구강의 노화는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 네. 이 성장기 때부터 굉장히 구강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선 주제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번에 20대 구강 건강 관리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잇몸은 그래도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가요?
네, 20대에는 먼저 청소년기에 충치, 부정교합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처치를 못 받았다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시는 시기입니다. 10대 성장기를 충치나 부정교합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한다면 20대는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한 실버타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된 충치나 부정교합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잇몸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구강 건강이 위협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케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분은 30대가 되셔서 저희 치과에 내원을 하셨는데요. 아마도 성장기 때 충치나 부정교합 등의 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골든타임 그리고 20대의 실버타임을 놓쳐가지고 다수치아를 발치해야 되고 교합이 완전히 무너져서 턱이 틀어지신 상태로 저희 치과에 내원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를 위해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과 의료진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 환자 같은 경우 전체 교정 치료, 그리고 다수의 임플란트 치료, 다수의 보철 치료 등을 통해서 구강 건강을 회복하셨는데요. 조금 더 일찍 치과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 케이스였습니다. 네. 10대 때 받았어야 할 치료를 만약 놓친 게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대가 되면은 반드시 치과에 가야 할 이유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바로 사랑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좀 먼저 궁금한 게 이 사랑니가 정말 이 사랑을 시작하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이 치아인가요? 맞나요? 많이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사랑니가 나는 시기가 보통 10대 후반,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랑을 한다고 사랑니가 흔들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 빼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를 발치를 했는데 이 사랑니 꼭 빼야 하는 걸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똑바로 나지 않는 사랑니는 발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없이 맹출되었다 하더라도 잘 관리되지 않는다면 사랑니를 발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턱뼈는 탄성을 잃어서 사랑니를 발치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사랑니를 발치한 후에 치유도 더디게 됩니다. 또한 잘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랑니 같은 경우는 인접한 주변 치아들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발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노란 선은 아래 턱뼈의 잇몸뼈 높이를 나타내고 있고 빨간 별은 사랑니를 나타냅니다. 이 아래 턱뼈와 사랑니 사이에 전혀 간섭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임상 사진을 보시게 되시면은 사랑니 주변으로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사랑니가 잇몸에 덮여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또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사랑니라면 굳이 발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사랑니가 정상적으로 맹출하고 충분히 공간이 확보된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접치, 사랑니 앞쪽에 있는 어금니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사랑니를 발치해 주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대에 신경 써야 될 또 부분이 사랑니 외에 또 다른 부분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치아의 잇몸에 가까운 부위가 시리다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치경부 지각과민증 혹은 시린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갑자기 치아의 잇몸에 가까운 부위가 찬 바람이나 아니면은 찬물에 시리다 혹은 이를 닦을 때 이 부분이 불편하다라는 증상들을 호소하십니다. 혹시 이게 충치가 아닐까 걱정되셔서 치과에 내원을 하시는데요. 이는 구강 조직 노화로 인한 잇몸 퇴축의 원인입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게 되시면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바로 잇몸 퇴축으로 인해서 드러난 치아 뿌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아질이라고 하는데요. 무식도에서 보시면은 이 상아질 부분, 뿌리 부분은 치아 신경으로 연결된 통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통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 발생하게 되면 불편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저는 지금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던 게 제가 지금 시린이가 있거든요. 네. 네. 아, 이게 구강 네. 조직의 노화 때문이었다니 벌써 노화가 시작됐군요. 네, 갑자기 슬프네요. 네. 그리고 또 양치를 너무 심하게 해서 잇몸이 제가 패인 적이 있었는데 잇몸이 패였을 때 어떻게 기존처럼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잇몸이 내려가서 특별히 불편감이 없다 한다면은 굳이 뭐 치료를 하지 않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문제나 혹은 불편감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단순히 잇몸 폐축으로 인해서 치아 뿌리가 드러난 경우보다 불편감은 외부의 힘, 교합적인 힘이나 혹은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치아 폐임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치아 폐임 증상은 제때 보강해주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쉽습니다. 다음 케이스들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는 케이스는 잇몸 폐임 증상을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신경관이 노출되었고 이러한 신경관 노출로 불편감을 호소하셔서 치과에 내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신경치료, 보철치료까지 진행을 하셨던 케이스고요.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치아 폐임 증상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셔서 결국 치아가 부러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치아 폐임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신경관이 노출돼서 불편감을 야기하거나 치아가 약해져서 부러져서 결국 발치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치아 폐임 증상이 보이거나 혹은 불편감이 너무 심하다면 빨리 치과에 내원하셔서 보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까 이제 유현 씨도 말씀하셨지만 뭐 양치질을 잘못해서 이제 치아가 좀 패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실제로 양치질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윗니아래가 맞물리면서 이들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물리고 있거든요. 네. 물리는 순간 치아가 이렇게 접히는 힘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피로 강도가 누적돼서 이제 깨져나가는 게 더 많고요. 물론 이제 파절돼서 깨져나간 그 상아질이 노출된 부위를 또 과도하게 양치를 한다면 또 마모가 동반돼서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이를 너무 꽉 깨문다거나 너무 단단하고 질긴 음식 드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렇게 20대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구강 노화 증상으로 이제 치은 퇴축, 잇몸 퇴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잇몸 퇴축만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치아 폐임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방치하지 마시고 꼭 치료 받으시길 권해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유현 씨가 이제 아까 30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이제 사실 어떤 부분에 좀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방송을 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에 5번 정도 양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 예. 네. 잘하고 있나요? 아, 그럼요. 네. 예. 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건가요, 선생님?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네. WHO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 정도 양치하는 걸 권고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횟수보다는 얼마나 꼼꼼하고 정확하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고 정확하게 네네. 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대보다는 아무래도 30대가 더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30대부터는 아무래도 치과와 더 친해져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30대 같은 경우는 뭐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걸 다들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20대보다 피로도 쉽게 느껴지고 그만큼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역시 느려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30대부터는 잇몸 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잇몸 질환에 이완되기가 쉽고요. 또 제때 잇몸 질환을 치료받지 못한다면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30대부터는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통해서 잇몸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벌써부터 네. 잇몸 관리를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뭐 스케일링을 해주면 되는 건가요? 잇몸 관리라고 하면 대부분 환자분들은 스케일링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게 됩니다. 네. 스케일링은 잇몸 관리의 예방 및 치료의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스케일링이란 술식은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술식입니다.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이 제때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치석은 잇몸 아래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스케일링만 받게 되시면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은 깨끗하게 제거가 되겠지만 잇몸 아래에 있는 치석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치석은 잇몸 질환을 계속 진행시켜서 치아가 흔들리고 발치에 이르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치과에 오셔서 정기적으로 내가 치과에 내원해가지고 스케일링도 받고 잇몸 관리도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바로 이러한 원인들 때문입니다. 아. 이러한 잇몸 관리는 모식도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1단계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이 있는 단계인데 이때는 스케일링만으로도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 밑으로 치석이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면 스케일링만으로는 그 치료가 어려워서 잇몸에 마취를 하고 잇몸 아래에 있는 염증들을 긁어낸 후 시석도 같이 긁어내서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심한 경우에는 잇몸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2단계, 3단계의 경우에는 잇몸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살려서 쓰실 수 있지만 이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4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고름이 잡히고 붓고 피가 나게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잇몸 관리로는 도저히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발치에 이를 수 있습니다. 3, 40대에는 이러한 위험성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제때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네. 만약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보철 치료를 통해서 보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 진료를 하다 보면 치아를 한두 개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는 불편하지 않다. 뭐 이 정도는 괜찮다. 뭐 앞니 아니니까 뭐 보기 싫지 않다. 이런 이유들로 치료를 약간 거부하시거나 아니면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워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보철 치료에 대해서 중요성을 설명해 주셨고 보철과 전문이시니까 그 시원하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물론 치아가 하나 상실됐다고 해서 바로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다 역할이 있는데요. 특히 큰 어금니가 하나 빠지게 된다면 구강 내에는 큰 기둥이 하나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비유를 해보자면 건물의 기둥이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건물이 바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기둥이 지지하고 있던 하중들은 나머지 기둥들이 받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네.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이러한 현상이 구강 내에서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를 교합 붕괴라고 표현합니다. 네. 치아의 부재는 인접한 치아들의 이동을 야기하게 되고 이러한 치아의 이동은 결국 교합 붕괴를 야기하게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빈 공간으로 이 주변에 다른 치아들이 움직이게 되는 그렇죠. 거였군요. 아, 네. 참 나이가 들수록 잇몸은 내려가고 네. 또 치아는 마모되고 자연 현상이지만 정말 좀 서글프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우리가 관리를 참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치아를 어떻게 잘 보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아를 잘 보존하시기 위해서는 치아가 빠졌을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치아가 발치가 됐을 때 바로 치료를 하게 되면 인접치아의 움직임도 적고 비용도 적게 들고 수고도 적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하나 두 개씩 빠지게 개수가 많아지게 된다면 치료해야 될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져서 치료가 더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5, 60대가 되면 아무래도 본격적인 노화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 연령대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60대 이후 노년기가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구강 건강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구강 건강이 우리 몸 건강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인데요. 옛말에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밥을 잘 먹을 수 있어야 건강할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재직 당시에 치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치아가 많아서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치유가 빠르셨고요. 네. 치아가 적어가지고 식사를 잘 못하시는 환자분들은 치유가 느리거나 혹은 더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 네. 이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고령자들의 이 건강이 치아 개수에 그러니까 중요한 영향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초고령화 사회에 빨리 진입해서 구강 건강과 노년기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가 미리부터 활발했습니다. 2015년 일본 니카타 대학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치아 개수가 많을수록 사망률이 낮고 또 건강 수명이 길어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5년 동안 7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치아가 20개 이상이신 분들은 사망률이 5년 동안 2.1%, 그보다 적으신 분들은 사망률이 6.1%로 사망률의 차이가 3배 정도나 났습니다. 네. 와, 치아가 많이 남을수록 네.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네네. 진짜 구강 관리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구강 건강이 치매와 연관이 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네. 정말 이게 연관이 있는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국내 언론사에서 조사한 결과 노인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질병은 치매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러한 치매 환자분들은 앞으로 더 늘어나실 텐데요. 일본 큐슈 대학 연구에 따르면 치아 개수가 적을수록 혈관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28개의 치아를 모두 가지신 어르신에 비해서 그보다 적으신 치아를 가지는 어르신분들에서 혈관성 치매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구강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까요? 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구강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강 건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 건강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과와 더 친해지시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구강 건강 관리를 받으신다면 나이가 드셔서 행복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면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저희가 끝으로 이 구강 건강으로 보는 노쇠 위험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네. 한번 자가 진단해 보시고 구강 노쇠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김경록 원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태어나서 성장부터 그 노화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애 주기의 그 구강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 여의도 닥터스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